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목포해양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한진해운에서 승선근무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만 20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선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본부도 있었는데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는 기회는 이제 PI 프로젝트라고 프로세스 이니비에이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쪽에 있었던 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 턴어라운드 프로젝트를 또 했었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매니저랑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을 담당을 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넓은 부분과 깊은 부분을 좀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청도에 있었는데 참 되게 오래됐는데 청도 지점장으로서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이제 한진해운하고 이제 유수그룹이 분리하는 과정 중에 저는 이제 유수그룹 쪽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수로지스틱의 사업개발팀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피사하고 지금 일본 3사 통합하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쪽에 IT를 런칭을 하면서 비즈니스 인테그레이션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수목에서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그쪽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있었던 한 3년 정도의 이제 실무 경험이 오늘 발표하는 거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기존이라든지 오늘 발표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은 서로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석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읽고서 해석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챕터는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챕터가 이제 글로벌 해운 시장, 그것도 이제 전기선 쪽만을 바라봤고요. 2챕터가 한국 해운 시장입니다. 근데 그 두 챕터는 워낙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제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챕터 3에서 신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할까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딥다이브 글로벌 전기 해운 시장입니다. 분석 종합으로 보면 약간 흐림 날씨 정도로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포지티브 부분은 워낙 이제 많이 아실 테니까 뭐 건너가고 이제 네거티브 쪽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프로텍셔니즘으로 바뀌고 있고 옵쇼링에서 리쇼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수급 불균형, 그다음에 디맨드 퍼 슬롯 하라, 멀티파이어 이펙트 하라, 유가 인사, 그다음에 파나마 캐널,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그다음에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낮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 것들이 굉장히 네거티브적으로 봤고 저 이펙트 자체가 포지티브 이펙트보다 훨씬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에 올해 해운 시장은 나쁜 상황이고 이게 또 한동안 또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오브 디맨드 앤 서플라이인데 6.0하고 7.9 수치상으로 보면 1.9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1.9 자체가 뭐냐면 한동안 듀얼이라든지 알파라이너가 발표를 할 때 딱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년 대비 몇 프로 성장, 수요 몇 프로, 공급 몇 프로. 보면은 1.9%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차이가 2020년, 19년에 만들어낸 차이가 129%입니다. 이게 수급의 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7이 디맨드 퍼 슬롯입니다. 그게 9.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2008년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그 내부 직원하고 사실 약간의 선박을 발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악유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만들었던 자료인데 2008년도 시점이 22%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10년도까지 발주량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이전을 보면은 10% 언더에서 다 형성이 되고 있다가 2007년도 처음으로 12% 차이가 났고 22%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뭐냐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나는 해운이 경기가 깨질 거라고 본다. 왜냐? 이 정도 갭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고 저게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깨진다라고 봤었고요. 그 기준을 2003년도에 0%를 놨습니다. 왜 0%를 놨냐면 2004년서부터 해운 호황으로 시황이 전환됐습니다. 그 얘기는 2003년도에 수급이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로 보면은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로 쭉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요 자체도 어느 분들이 쓰실 때 수요가 하락했다. 수요 하락 절대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체 6.9% 정도의 수요 자체가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도 6% 정도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만 문제가 공급이 7.9%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2019년 픽스를 찍고 2020년에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배는 아직 발주가 안 끝났거든요.
결국은 발주가 2017년, 18년 되면서 발주가 나오면은 저거는 129%보다도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 자료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디맨드 포 슬롯이 2003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도 때까지만 해도 13, 14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컨테이너 슬롯이 몇 컨테이너를 나눴냐. 이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하니까 2000년대 13에서 14로 나타난 것 자체가 리먼 사태 때 확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11, 그 다음에 10대, 그 다음에 이후로는 계속 9무브 정도를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역산을 하면은 만약에 13 정도 내지 14 정도의 디맨드 퍼 슬롯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공급이 오버캐파가 나타나냐면 보니까 약 30% 정도의 오버캐파가 지금 오버 서플라이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치가 역전이 되는 순간이 저희가 해운 시황이 향후에는 호황으로 가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DP 가지고 한동안 없던 데이터들인데 GDP 가지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GDP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평균이 약 3 정도에서 나타났는데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1도 안 되는 형태. GDP 대비 수요 증가량이 1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요. 2015년하고 16년 경우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0.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여기 물리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는 3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3차 서비스업, 그러니까 제조가 아니라 3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상 물동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고 SCM 관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해운의 XCM은 약간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즈널리티도 죽었고요. 연중 스플릿 아웃 되면서 물량 자체가 포캐스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줄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쇼링. 한국도 리쇼링을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오프쇼링이라 그래가지고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역이나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많은 물량들이 흘러나가서 그것이 해상 물동량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리쇼링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내륙 물량으로 내륙 운송 물량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향후로 아무리 GDP가 성장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해상 물동량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약 1.0 언더 내에서 해상 물동량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배 서플라이 많이 보셨던 자료니까요. 일단 20대 선사 선박 수는 약 70% 점유하는 거에 비해서 선복은 91% 점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선량이 5,000T입니다. 근데 문제가 오더북을 보니까 전체 발주량의 93%를 탑 20가 다 점유를 하고 있고요. 평균 선량이 12,000입니다. 결국은 대형화, 오버서플라이를 계속 대형 선사 주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퀘션이 드는 게 해운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상황이 저런데 왜 이렇게 계속 발주를 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케일 메리지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그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얼라이언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주를 합니다. 동급을 발주를 못하면 얼라이언스에서 선박 간의 플러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는 영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급 얼라이언스 내에서는 동급 클래스의 선박들이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같은 선형을 계속 발주를 하고 나왔고요. 이런 상황들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발주가 된다라고 하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 프라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벙커를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글로벌 해운선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벙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의도 와 계시지만 벙커가 글로벌 선사가 벙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약 20% 정도 됩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15%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15%의 연료유가 매년 11.3%가 올랐습니다. 1990년에서 2016년까지 11.3%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최근 3년 동안에 급속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지 실제적으로 600불까지 올랐던 데를 감안하면은 더 크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1년에 약 38%, 65%씩 유가가 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용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유가 자체가 68%, 그러니까 전년 대비 68%로 변한다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랩,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스크랩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또 예전보다는 대형성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도 설령 자체도 처음으로 20년 언더배들로 평균치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비경쟁력 선의 경우에는 실제 설령이 다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해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선복 공급 조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링도 많이, 저희가 이제 한동안 아이들링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안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링 역시도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가지고요. 거의 2009년도 리먼 사태 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척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척수가 많이 줄어들어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전보다 대형선 중심으로 아이들링이 많이 생겼다. 근데 왜 아이들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새 차를 샀는데 중고차 10년 된 차는 그냥 차고에 버려둬도 됩니다. 네. 별 문제 없으니까요. 새 차를 사가지고 그거를 차고에다 버려두고 6개월, 1년씩 버려둘 수가 있겠냐. 그 다음에 그것이 상환도 안 끝났는데 결국은 초대형선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거꾸로 해운 기업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나마. 물류 쪽에서는 파나마 개통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반응들 많이 나오셨죠. 파나마 물류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해운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상황일지라도 어떤 업계에서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해운업에서는 보면요. 구주가 15K에서 18K 선박의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구주 쪽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얼라이언스 재편 외에 선박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대형화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15K, 18K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10K, 13K, 그러니까 10,000TEU, 13,000TEU가 갈 곳이 없었는데 파나마가 딱 터지자마자 그 배들이 미동안 13K, 미서한 10K로 지금 선박 전환들이 급속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잉여 선박들, 캐스케이딩 선박들이 어디로 가냐? 인도, 중동, 남아메리카. 그쪽으로 캐스팅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주는 향후로서는 조금 비즈니스가 좀 안정화되는 반면에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미주가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 역시도 단계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운송 패턴, 물류 쪽으로 보면 운송 패턴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 보면은 롱비치에서 내려가지고 MLB나 IPI 쪽으로 통상적으로 철송을 했습니다. 근데 철송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2주 정도. 그래서 미서안에서 하역을 하는데 5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이후로 트랜짓이 발생할 때까지 1주 내지 2주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파나마가 딱 터지면 그 라우트가 굳이 서안으로 갈 필요가 없고 동안으로 그것도 25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전보다 훨씬 더 MLB 쪽이나 IPI 쪽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요. 비용 자체도 당연히 급속도로 감소를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해운 쪽에서 왜 악재냐? 결국 동안 쪽으로의 선복이 확장이 되면 선박을 채우기 위한 운임 경쟁이 가속화될 거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 동안 운임이 약 3,000불 정도 이상에서 늘 유지가 됐던 반면에 아마 올해는 2,000불 초반 정도 내에서 되고 그 이후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결국은 잘못하면 미 동서안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운임 수준까지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두 파트 얼라이언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중시하는 거는 그럼 얼라이언스의 한국 선사들이 물론 이제 현대상선이 2M+H로 들어갔지만 얼라이언스에 꼭 빠지면 해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자료 하나 넣었습니다. 얼라이언스가의 존재를 하면 장점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 메리트 인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선 화물 유치 부담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앤스포크 전략, 물류에서 쓰는 허브앤스포크 전략도 운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 확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점 외에 단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단점들이 뭐냐면 내가 혼자 못 바꿔요. 기항지나 노선이나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가
A 선사도 그 배를 쓰고 B 선사도 그 배를 쓰고 C 선사도 그 배를 쓰다 보니까 대고객 서비스 차별력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선사, 한진해운이 이사 고쳤죠. 얼라이언스 선사에서 일러길러를 발생을 시키면 거기에 선적하고 있는 모든 화물들에 영향을 같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형선. 우리는 아직 그거를 발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대형선을 동일한 사이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크 지역 직기항 제한된다. 이것 자체가 아까 허브앤스포크랑 별도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선일 때는 당연스럽게 비용 경쟁을 위해 가지고 허브앤스포크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스포크 지역에 직기항이 당연히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커넥션 페일이 일어났을 때 서비스 페일러도 당연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라이언스의 장단점은 늘 존재를 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임입니다. 뭐 운임도 많이 아셔가지고 떨어진 거 많이 떨어졌죠. 아까 연료유가 그만큼 올랐는데 1990년 이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840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보다 계속 밑으로 운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계속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 수준은 계속 떨어졌는데 이것이 약간 그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약간 죄송합니다. 이거 용선지수래요. 용선지수 부분에도 굉장히 낮게 지금 40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40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거로 보면은 해운 시황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선박 부분에서는 발주할 수 있는 적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게 이제 CCFI 이제 운임 지수고요. 플렉처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폭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40선까지 내려갔고 이게 이제 970선까지 작년에 하반기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970선이 유지가 될 수 있냐. 한진해운 사태와 춘천 사태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970선이 형성이 됐고 이후로는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SCC도 작년도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CFI 기준으로 봤는데요. 구간별로 봤습니다. 미서한 그 로크아웃 사태 때문에 가장 많이 플랫전이 생긴 반면에 다른 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운임 폭등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포지션 자체로 그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이슈입니다. 결국은 운임의 변화 자체를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5% 10%의 운임의 갭 자체는 사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가능한데 25% 30% 50% 이상의 운임 갭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 계획상으로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 시장을 보면 저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운 트렌드 변화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잘 말라가지고 물을 조금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11장입니다. 앞에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왜 11장이냐면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거냐 장기적으로 일어날 거냐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트렌드가 변한 거냐라는 거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트렌드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해운에서 얘기하는 해운 트렌드는 5년, 10년 주기로 시황의 사이클이 교차한다. 이것 때문에 리먼 사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회복된다 한 게 지금 8년을 왔습니다. 그러면 약 2, 3년만 지나면 딱 10년이 됐는데 회복이 될 수 있냐? 아까 그 자료 보여드렸죠? 회복될 가능성? 실제적으로 수급 불균형으로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로 몇 년까지 갈 거냐? 아까 그 좌표로 보면은 2020년 이후로 선박을 하나도 발주를 안 하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3%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도 5년 내지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결국은 훨씬 더 오랜 동안에 장기 불황이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사들이 운임을 계속 올리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약간은 개선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불황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불황 사이클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즈널리티가 명확했다. 아까 이 자료 잠깐 보여드렸죠. 시즈널리티가 명확했다는 건 뭐냐면 4월 내지 약 10월, 그러니까
휴가 물량이 시작이 되면서 크리스 물량까지 나가는 시점까지가 언제나 물량이 폭증했던, 특히 동서 구간을 중심으로 물량이 폭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주 SC를 4월 달에 체결해서 5월 1일부 발족을 시켰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 뭐냐면, 연중으로 보면은 연초 운임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됐다가 성수기라고 얘기하는 시점에 운임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SCM 때문에 연중 물량이 스프레드 아웃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슈가 그게 뭐냐면, 선박을 딜리버리 맞는 시점이 다 성수기 때 선박을 딜리버리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링 선박을 다시 노선에 투입한 게 다 성수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연중 운임이 연초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다가 성수기 때 떨어지는 형태로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시즈널리티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운 트렌드의 변화 두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전통적 해운 트렌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선사주도 마켓입니다. 내가 노선 깔고 화주가 그 노선이 필요하면 와서 사용하고 운임 받고 하는 게 기본적인 해운 기업을 하셨던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조업, 물류 쪽 하셨으니까 제조업이 1980년대 생산자 중심에서 판매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왜냐? 대량 생산을 해버렸거든요. 대량 생산 체제에 그 다음에 공급 초과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부터 제조업이 이런 형태로 변해서 마케팅이 중시가 되고 고객 중시가 됐던 사회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해운에도 똑같이 발생을 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직은 공급이 수요 대비해가지고 증가율이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 조선 생산성이 확 증대돼 버렸어요. 한국에도 5개 메이저 중공업들이 기존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만들었고, 특히 육상에서 외국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육상 건조 기술까지 해가지고 배를 급속하게 확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터미널도 예전에는 항만터미널의 제한 때문에 대형 선박들이 들어가면 더블콜을 했습니다. 좌연의 접안에서 한 번, 우연 접안에서 한 번. 근데 이제는 한 번 들어가서 전체 작업을 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해운업 자체의 변천을 조선하고 항만까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공급이 확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과 동일한 판매 중심과 그 다음에 맨 끝에 고객이나 사회 중심으로의 시황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기존 대비해가지고 고객 중심 시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글로벌 쪽에서의 변화 사항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러면 한국 해운 시장은 어떠냐? 아까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객 신뢰도가, 한국 해운 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수급 불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원양 서비스도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비용 부담도 당연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 그 다음에 중장기 생존 전략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해운 시장은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대. 지금까지는 약 6개 선대가 1월달 기준이니까요. 돼 있고, 그 다음에 SM9이 이제 들어가면 7개가 지금 탑 100에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한국 선대가 가지고 있는 선복이 약 72만 티. 요거까지 합하면 약 85만 정도의 이제 선복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0만 티니까요. 저것이 핸들링할 수 있는 볼륨 자체는 얼마냐?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약 2천만 TU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2천만에서 85만 티 정도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물량을 따지면 한 600만 티 정도가 연중으로 핸들링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600만 티 정도가 600만 티를 핸들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물량이 2천만 티니까 결과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가 한국의 선박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볼륨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선사들이 모든 선복을 다 한국에다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발, 그 다음에 백홀에서 들어온 것까지를 감안하면은 한국 선사가 한국 수출입에서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재 선복 기준으로 보면 20% 언더가 이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미난 거는 오더북이 없습니다.
오더북 4척인데 다 소형선 1700짜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4척만 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한국 해운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사별로 이제 봤습니다. 영원한 세컨티어 해군으로 전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 두 가지 자료 때문입니다. 장금상선은 자기네들 선박 자료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장금만 없습니다. 5년 미만의 선박들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10년 이상, 특히 20년 이상 된 선박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대상선 외에는 사실은 대형 선박들이 존재를 하지가 않고요. 중형도 6500T 언더에서 중형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선령 자체나 그 다음에 사이즈 면에서 결국은 지금 모든 객관적인 지표 자체는 세컨티어 해운국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30% 올랐습니다. 255불이 이제 평균치였는데 지금 336불입니다. 30% 올랐어요. 그럼 30% 자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제가 퀘스천을 달아놨습니다. 4조 5천억 정도를 하는 회사에서 이 정도의 30%의 유가 자체가 올랐을 때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냐, 또 8천억 정도를 하는 회사에서 얼마 정도 할 거냐라는 것 자체는 수천만 불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결국은 영업이익률을 그만큼 또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네거티브 이펙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가 조금 더 큰 부분에서 보면은 해운 사업을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해운 당국은 세계 5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육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계 5위 정도가 되면 제가 지금 3사 통합 프로젝트를 하는데 3사가 통합해도 5위가 안 됩니다. 예, 5위가 안 돼요. H사 정도 사이즈로 3개가 뭉쳤는데도 5위가 안 되는데 우리가 5위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이니까 뭐 5년이 되건 10년이건 갈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속도 빠른 13,000TU짜리 20척을 일시에 건조해가지고 패러다임을 주도를 해야 된다. SM그룹이 왜 인수를 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그럼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거냐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H사가 2M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 동로항로에 추가적인 선복을 확대를 하는 거가 사실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3,000T를 띄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매니지를 위해서 저만한 사이즈의 배를 급속도로 투자를 하면 이것은 다 부채로 나타납니다. 채우지도 못하는 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더욱더 힘든 상황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죄송한데 H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슈가 생긴 게 뭐냐면 H가 동서로 노선을 못 깔고 그러다 보니까 깔을 수 있는 노선의 범위 자체가 인트라아시아 중심,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제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제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한국 선사들이 메인이 영업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경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 자체는 또 맞는 거냐라는 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당면적으로 가능한 한 방법론이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해운 기업이 지금 이 시황을 바라보는 건 또 똑같은 생각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H사 입장에서는요, 일단 금융권이 대주주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조기에 프로핏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금융권이다 보니까 해운 관계자랑 그 다음에 금융권 간의 인식 차이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들 퀘스천하고 있는 게 혹시나 현대상선이 빠르게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되면 계속 산업은행에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돈 많이 써내는데 외국 기업에다 판매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SM은 이제서 겨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이뤄내 나가는 그런 급박한 거가 있는, 그 다음에 영업 네트워크 확장하고 관리선대를 확보하는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타 중소형 해운기업들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기들은 굉장히 수익력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이런 불황 자체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지 지금 불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쪽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판이나 비우호적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1보가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운 조선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5인 해가지고 탁 나왔는데 나머지도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얘기는 많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쓰신 것도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에 맞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서 언급이 돼 있냐? 저는 그것도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맞는데 원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개선 방안도 명확하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비우호적 인식이 해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진해운을 지원하자라고 정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왜 정부에서 살려야 되냐. 거꾸로 지금 입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다른 데다가 공적 자금 투입을 해야 되냐 이런 말 하실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비우호적 인식 자체도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거는 또 하나의 팩터가 이겁니다. 한국 정부의 딜레마. 한국은 그 산업구조상으로 보면은 해운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맥렌 역시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항만, 조선, 물류산업 간의 이제 상호 발전을 이제 추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처럼 상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산업인데 문제가 해운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재건 육성 방안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산업한테 네거티브 이펙을 미치는 트레이드 오프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운만 하다 보니까 형평성 이슈. 왜 해운만 지원하냐? 이런 말 당연히 나오죠.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해운 산업은 경영 내실화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략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선박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가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항만으로 보면 아니 더 이상 한국 해운이 그 정도 볼륨을 못 하는데 싸게라도 다른 선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핸들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해운 부대 산업 같은 경우도 지난 7, 8년 동안 계속 요율 깎아주지 않았냐. 테리프. 근데 또 깎아달래?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국 선사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나도 해외 선사를 바라가지고 그분들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조선 역시도 아니 한국 회원들이 빨리 배발주해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딱 일이 터진 게 뒷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국적선사들이 중국 조선소에다가 선박발주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해운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배, 동일한 배를 더 싸게 짓는 게 당연한 위기 탈출 과제입니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가지고 중국으로 가면은 조선업은 난리 난다. 이런 얘기를 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산업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제조 유통산업도 해운기업 살리려고 운임 인상하면 나한테는 물류비 인상인데 지금 외국 선사들은 다 싸게 쳐주는데 왜 한국 기업을 꼭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선산업 볼게요. 수주 잔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5%까지 떨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수주량 자체도 계속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해운조선 말씀을 드렸고 해운하고 제조물류 말씀을 드리는데 동서발전에서 양창호 원장님께서 쓰셨네요. 동서발전에서 그 NIK 벌크시 코리아랑 사인했다고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난리가 날만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반론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안 하면 자기네들 감사원 지적받는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풀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들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택 옵션과 비즈니스 모델.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닌데 제가 이제 메인 주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가 좀 백데이터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신비즈니스 모델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스타디를 하셔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난제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이해 당사자 간의
상이한 이해를 하고 있다. 예, 예를 써놨습니다. 가지고 기타 전기선 기업, 그다음에 H사, 조선기업, 금융채권단, 정부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있고 다른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면 과제도 다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겟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재건을 할 거냐, 육성할 거냐를 보면 타겟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상호 연관성도 불명확한 단편적 주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해운 기업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해운 기업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컨선을 얘기를 하면서 해운 기업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이번에 이제 유조선 발주를 했는데 유조선 발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해운 기업은 사는데 전기선에서는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그 방향성이 전기선을 살리는 거냐 해운기업을 살리는 거냐 구분을 해야 되고요. H사를 살리는 거냐 해운기업을 살리는 거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죠.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H를 타겟으로 하냐 해운기업을 타겟으로 하냐 또한 조선산업을 타겟으로 하냐 금융이나 정부기관을 타겟으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뒤로 말씀을 드린 거는 딱 해서 컨선, 전기선 사업만 그다음에 어느 선사가 아니라 한국 컨선 전기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운기업의 자체적인 생존 노력입니다. 왜냐? 아무리 정부 지원이나 다른 쪽의 지원이 있더라도 기업 자체가 생존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특히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시황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시황이 그 정도로 아주 오랜 동안에 불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마케팅 세일즈 부분, 그다음에 선대 부분, 그다음에 IT 부분, 수지 개선, 비용 경쟁력 부분. 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새로운 전략과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케팅 세일즈 부분은 아까 고객 중심 시장으로 전환됐다는 것처럼 고객 니즈나 문제 해결 중심으로 노선 기획을 하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키 어카운트 중심으로 세일즈를 했던 것을 롱테일 어카운트 중심으로 해서 다변화를 시키고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쪽의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수지 개선 부분도 어차피 규모가 작아졌다라고 하면 기존의 로드 팩터 사원보다는 수지 중심으로 프로핏 중심으로 영업을 유도를 해야지 되는 것. 그다음에 서차지 징수 확대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MQC와 부족운임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부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추가 수익을 도모를 해본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비용 경쟁력은 당연히 단위당 원가 자체는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제 경쟁력입니다. 마케팅하고 세일즈, 그다음에 운임, 비용 한계가 있지만 선대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감안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에 영업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언제 선박 자체를 인수를 받고 그것이 사선 용선으로 될 거냐, 그런 쪽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투엠하고의 계획이 끝나는 3년 후 시점엔 어떻게 선대를 가져갔으면 좋겠냐, 전략적인 방향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IT 부분에서도 해운물류 쪽의 IT가 제가 이제 외국계 선사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4개 선사죠. 4개 선사를 지금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의 PIL 선사랑 그다음에 일본 3사를 지금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관리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관리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관리도 못하고요. 사실 매크로도 잘 못하지만 마이크로는 더더군다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IT 기반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IT 경쟁력도 강화를 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글로벌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비용 중에서 보면은 당연스럽게 코스트 리더십 가져갈 수 있게 계속 절감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물류기업들 되게 어려우니까 단가 인하만 하시지 말고 다른 쪽에 개선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변동비가 약 40% 정도 되고요. 연료비가 한 15%, 떨어져가지고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박 비용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지 사례를 좀 써놓고 사실은 제가 이제 H 때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다 사그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H가 없어지면서 아쉬운 것들이 4, 50년 동안의 관리 노하우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서버가 날아가면서 다 없어진 게 되게 아쉬운데 어떤 방법이든지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체 생존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선 독자 생존하고 후 전략적인 성장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3년 이내. 그 3년은 왜 3년이냐면 2M 플러스 H가 이제 계약 기간이 3년이어서 3년입니다. 그때는 현재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고 단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에서 영업력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줍사 하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슬로우 스티밍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600불일 땐 슬로우 스티밍 저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200불, 300불 내에서는 사실은 풀스피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얼라이언스가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 좀 풀스피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좀 트렌지 타입을 좀 감소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가 허브앤스포크로 갈 때 여기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가지고 직기양, 그 다음에 직접 선적 이런 형태로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객을 좀 확대하는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스팟 화물, 롱테일 화물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롱테일 고객을 좀 공략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이제 3년 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태까지 제가 선박을 확대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후 시점은 사실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 선사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옵션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독자적으로 선사별로 얼라이언스를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 아니면 선사 간에 M&A 할 거냐 아니면 선사 간에 한국 선사 간에 얼라이언스 운영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SM9이 이번에 런칭하면서 6,500T짜리를 런칭을 했습니다. 현대상선도 당연히 미주 구주의 한 노선에 약 5,000T 정도의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선사만 합쳐도 실제적으로 14,000짜리의 선박을 우리들끼리의 얼라이언스를 가지고도 사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런 전략적 방향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각자 생존을 하고 있지만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적인 레벨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까지가 이제 해운기업 자체 생존 노력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신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융복합형 모델로 좀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산업은 물류산업화나 항만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무역산업, 제조산업하고 강한 상호 의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의존도가 가장 높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별 산업이나 기업 대상으로 선별적인 생존을 할 거냐 아니면 서로 함께 공존하고 생존해 나갈 거냐라는 것이 지금 고민이 된 상황인데 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생존 모델보다는 절체적으로 성장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방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융복합 기술, 융복합 산업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산업 부분에서도 그런 융복합 쪽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한 페이지 정도씩만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시니까 계신 교수님들이 채워주실 거라 믿고 아이디어성으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정도의 방법입니다. 9가지 정도의 방안이고요. 주관이 있고 유관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있고요. 이 9가지 정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전기선 산업이 한국 전기선 산업이 연관 산업하고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 허브포트 발전 협의회입니다. 왜 부산이냐? 또 이것도 또 시비 걸 게 많죠.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군산이나 광양도 있는데 한국이 사실은 현재 물동량이나 선대 해운 구조로 보면은 다포트 개발하면은 사실은 과다 개발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핸들링 물량이 2억 TU 정도 됐죠. 2억 TU 정도 되는데 글로벌 탑 20 정도의 터미널 운영사가 핸들링하는 캐파시티가 8억 T 정도 됩니다. 결국은 소형 터미널을 빼더라도 약 4배 정도로 지금 오버캐파가 사실 터미널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스럽죠. 아까 조선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해운도 문제가 있고 터미널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항이 살아남을 거는 지리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대외적으로 보면 허브 포트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나머지 포트가 이제 서포트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 하나가 뭐냐면 허브 포트 발전 협의회입니다. 허브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더 베셀이 많이 들어오면 허브 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더 베셀이 많이 들어오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 물량이 많거나 또 하나는 TS 라우트가 많아서 스포커에서 허브 포트로의 물량을 집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일본하고 가깝고요. 대만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필리핀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중국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중국이 또 재미난 게 옛날에 그 머스크가 데일리 머스크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이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런 좋은 서비스를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 판단했던 게 왜냐면 머스크는 외국적 선박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중국 내에서 카보티지 무시하고 중국 내에서 TS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일리 머스크를 구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졌는데 북중국에서 카보티지의 영향을 안 받고 해외에서 TS 하기 가장 좋은 곳이 사실 부산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저게 허브포트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TS 물량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고요. TS 물량을 유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TS 라우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TS 라우트는 누가 가져가냐? 외국적 선사가 대형 선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핏이 맞는 거에 노선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한국 선사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 선사와 부산항 자체가 외국적 선박들의 부산항 기항 정보, 물동량 정보, 그 다음에 오리진 정보를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선사들과 TS 네트워크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조인트 세일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면은 부산항 자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머더베슬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노선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한국 선사한테도 당연히 플러스 알파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작은 선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이스 카고의 확보입니다. 저걸 가지고 영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요. 노선을 확대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화물이 있으면 노선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TS 물량을 베이스로 깔고 한국 중소선사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단독 영업 물량을 합쳐서 노선을 깔아 나간다면 이전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노선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물류기업과 해운기업이 사업 제휴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해운기업은 어쩔 수 없이 물류기업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노선만 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 운영서부터 그 다음에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내륙 운송, 거기에 창고 이런 부분이 다 물류 쪽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다 코스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 커버리지가 사실은 해운 쪽의 커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항공사의 커버리지입니다. 항공사는 해운사보다 훨씬 더 적죠. 그나마 이제 해운은 도어-투-도어 서비스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 이 전체적인 커버리지를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100% 만족시키는 회사는 사실은 물류기업입니다. 물류기업은 유저로서 아니면 고객으로서 선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부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들이 선사에서는 여태까지는 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류기업들이 특히 한국의 물류기업들이 사실은 글로벌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글로벌로 나간 기업들이 다 이자 물류기업들입니다. 삼자 물류 중에서 사실은 기반을 갖고 나가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해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글로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쓰고 있냐? 오리진 항공 말고 중국,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모든 지역에 사실 외국계 물류사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역발상을 하면 해운 기업이 외국의 기항지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물류 기업한테 오픈해줘서 물류 기업하고 JVC를 한다든지 물류 기업이 그쪽에 가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물류 기업은 인조이만 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JVC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운 기업의 그 중에 기존의 코스트가 프로핏으로 전환되는 역할이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류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 기업으로 보면 하나의 고객입니다. 그런 JV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한 그런 물류 기업과 해운 기업들이 또다시 영업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물량들을 확보를 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 해운 기업도 어느 정도의 부대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고 물류 기업들도 글로벌에서 외국 그 물류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해운 솔루션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솔루션이 한국에서 기존의 해운 솔루션에 대한 생각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아시죠? ERP 글로벌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ERP만큼 사실은 그 자산이라고 녹아져 있는 그 프로세스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녹아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CRM 글로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운분들은 해운 솔루션은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로 해운 솔루션 자체도 하나의 독립화가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저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 다음에 한국의 IT를 기반으로 했을 때 사실은 해운 솔루션도 별도의 사업화가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하니까 다 좋아 보이시죠? 외국이 IBM하고 블록체인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랑 원터치 부킹 한다라고 해놨고 머스크랑 담코가 트윗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전자상거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거 물리적인 혁신이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100%가 장담하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이 맘만 먹으면 이거 서비스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특히나 요 두 가지는 해운 기업이 그만큼 힘들거나라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전자상거래로 운임을 오픈해 버리면요, 고객별 물량별 차별화 하나도 없습니다. 커머디티별 차별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타리프 올려놓고 누군가 들어오면은 선복 제한도 없이 그냥 뭐든지 다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키어 어카운트,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그럼 저 운임 쓸 거냐? 삼성전자는 따로 체결해 달라고 할 겁니다. 더 낮게. 너네들 오픈돼 있는 게 1,000불인데 우리는 900불 따로 체결해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임이 하향 형태로 갈 텐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 쪽에서는 당연히 메리, 해운 쪽에서는 악몽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운 솔루션 사업 자체도 하나의 사업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에 녹아서 지금 한국 해운 기업들도 이 기반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필요하면 해외 경쟁선사한테 공유를 해주면서 하나의 사업화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전문 NO 사업입니다. 왜 원쿠션을 먹고 금융권에서 지원해 준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non-operating 오너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융 쪽의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non-operating 오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전문적인 NO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금력을 가지고 선박을 건조하고 그거를 필요한 한국계 선사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각을 해서 다시금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때서 이제 해외 선주한테도 그걸 오픈해가지고 또 다른 부대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지금과 같이 오퍼레이팅을 위한 그 운영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대우조선도 지금 운영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계속 어려워지면 그 운영 비용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요.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비용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선박 자체는 남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 대비해 가지고 투자한 것보다 낮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8, 90% 이상의 사실은 성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과 해운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론 이제 배만이 발주하고 싸게 져주시면 서로 좋죠.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첫 번째가 수리조선입니다. 배가 늘어난다는 거 말씀드렸죠. 배도 커졌습니다. 근데 KR 아시는 것처럼 2.5년 내지 5년 주기로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됩니다. 검사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수리조선소가 없다 보니까 원양선사들이 다 가까우면 중국, 아니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가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소가 오버캐파가 나 있는데 우리는 수리조선 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외국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결국은 수리조선 사업도 일정 도크 아니면 일정 회사로 분할을 해가지고 수리조선 사업을 하고 그거에서 해운선사들은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수리 계획, 그 다음에 캐파시티 해가지고 개런티 베이스로 해가지고 수리조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해운산업하고 조선산업 역시도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것이 부산항의 허브로 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허브포트의 중심에는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당연스럽게 이런 조선소가 있으면 훨씬 더 대형 선박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사기술개발협의회. 해사 규제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다 코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해운기업들, 한국 해운기업들이 기술이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데 왜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급해지면 하시겠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조선소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운영 기술을 많이 하시는 분은 또 선박회사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상호적으로 그런 기술 개발 협의를 해서 조선소는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선사해서 지원받고 선사는 그 덕분에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실제 운영 경험, 리퍼런스가 돼가지고 그 기술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조선업 쪽에서도 훨씬 더 영향이 플러스 메릿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넌스탠드드 베셀을 빠르게 마켓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결국은 한국 해운사들은 다 했는데 왜 IMO에서는 이렇게 더디게 가냐. 빨리 푸시해가지고 넌스탠다드 베셀은 빨리 마켓에 퇴출시키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박 조절의 기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수선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22척이 토탈 88척이 이제 필수선대입니다. 그 중에 컨테이너는 22척입니다. 이게 뭐 합리적인 규모냐 아니냐는 거는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정부 자체도 해운을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해운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현재 21척을 충분히 사실은 미국이 120척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거죠. 어느 정도 이런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특히 이제 뭐 북핵 뭐 그런 이제 안보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도 확대를 하면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유류 및 LNG 중개 기지입니다. 부산에서는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웬일인지 잘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허브포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 터미널, 그 다음에 뭐 수리조선, 나머지 하나가 유류 중개 기지입니다. 왜냐? 지금 해운에 보면은 벙커 프라이스를 지역별로 벙커 프라이스가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부산이 메이저 포트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기 때문에 부산에서 기름을 또 안 싣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해운기업은 매년 그렇게 심하게 변동하는 유가 때문에 실제로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유류나 요즘은 또 LNG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LNG 중개기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양쪽을 해결해 보자는 그런 부분이고요. 부산항에 기항하는 선사가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물량을 사전에 운영사가 그 물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보급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개런티 베이스로 사실은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약간의 선물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거 자체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의 그런 넌플렉세이션 유가를 그 선사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용 윈윈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선사들도 많이 해봤어요. 선사들 자체적으로 이제 선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할 때는 담당 임원이 승진을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구매를 이게 긴 호흡으로 5년 내지 10년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좋았다가 나빠지면은 바로 그 임원이 그에 사직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 임원들이 구매 담당 임원이 선물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큰 중개 기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선물을 한다고 하면은 또 정부나 아니면 부산시 같은 데서 그런 거를 주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해운물류 발전 협의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그 화주들이 한국 선사를 쓰는 율이 18%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왜 18%밖에 맥스로 다 써도 18%밖에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막 일단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조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데 쓰면 서비스도 좋고 커버리지도 좋고 트랜지트 타임도 좋고 한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꼭 써야 되냐? 당연히 말이 나옵니다. 물류기업도 당연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는 선사를 쓰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푸시를 하지 말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가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그 내부 정보를 잘 오픈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의 물량을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오픈을 안 하시고 그냥 비딩 시트만 날립니다. 그럼 거의 엑셀 파일에다가 운임 넣어가지고 올리거든요. 사실 이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시려면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한테 그런 압력이 아니라 오픈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S전자, L전자, 뭐 타이어 우리는 올해 영업이 어떻게 돼 있다. 작년에 얼마 나갔고 올해는 어느 중심으로 얼마가 나갈 거고 어느 지역은 새로운 공장을 만들 거고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들은 어떤 거다. 이런 정보를 오픈해주고 이것을 선사에서 받아서 노선 기획을 한다든지 서비스 기획을 한다든지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로 상호적으로 그런 정보의 채널을 만들어 주신다면 선사는 선사대로 베이스 물량을 예전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나 물류기업은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 더 경쟁력 있는 운임을 좀 하면서 서로 윈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별로 안 좋은 아이디어가 마무리 제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운기업의 악몽 같은 상황은 맞습니까? 다들 해운기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말 급박한 상황은 맞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감이 돼야만 나머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발벗고 나섭니다. 자기 걸 내려놓고 토론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걱정입니다. 예. 석유 시추선 화제인데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 혁신 쪽에서 나오는데 저 버닝 플랫폼이란 말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물에 뛰어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물이 무서워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 그럼 바보같이 뛰어들지. 거기가 수온이 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하 수온에 30분 정도나 견뎠을까요? 근데 하여튼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물에 뛰어든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냐? 차가운 30m 아래 대서양에 뛰어들기. 이런 상황이 맞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황이 너무 안 좋다니까 해운업 포기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쌀 포기, 아니 캘리포니아 쌀 동북미가 얼마나 좋은데 쌀도 포기하시죠. 왜 쌀은 하자고? 아니 그다음에 외국 용병대에다가 쓰면 되지 왜 한국의 그 청년을 대해가지고 국방을 맡기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해운을 얘기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닝 프레이트라는 저 말에 동감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할 게 어떤 방법으로 탈출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이프 보트도 있고 래프트도 있고 라이프 링 타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하면 이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기적인 독자 생존보다는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윈윈하는 그 공존의 전략하고 실행 방안 검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료를 쓰실 때 왓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왓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우투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왓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선사분들이 사실 이런 토론에 거의 안 오십니다. 굉장히 괴리감도 있고요. 저 해양수산 개발원에서 하는데도 선사분들이 거의 마켓 리서치 분들만 가시지 나머지 분들 거의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들을 게 별로 없다.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하우투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9가지를 기반으로 어떤 하우투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정부나 선사한테 설명해 나가고 유관기업에다가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코피티션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협조하면서 경쟁하자. 예.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에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오프 기능도 없어지면서 우리 한국의 산업을 바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산업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